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과세 표준과 표준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있죠. 별표 2개. 항상 여러분 주택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택은 일단 출전이 눈을 주는데요. 왜 눈을 주냐? 바로 공인중개사의 가장 주된 중개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는 겸용주택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표시해 놓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중과세율 보세요. 재산세도 중과세율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X.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도시지역분. 자, 집에 혹시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재산세 그 고지서 한번 꼭 좀 보십시오. 꼭 좀 보시면은. 자, 여기 도시지역분이 뭔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들으세요. 자, 우리 2010년 이전만 해도요. 2010년 이전만 해도 그냥 쓰질 필요 없어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로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 그 부동산을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다, 여러분? 등록세가 부과됐어요. 등록세.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세법과는 관계가 없는 면허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유할 때 뭐를 부과되느냐? 우리가 보았던 재산세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보유세에서 가장 기본이 뭐래서? 재산세입니다 그랬죠. 이거 외에다가 이 재산세가 과세가 된 것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해서 뭘 부과되느냐? 도시개발세를 부과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일단 뭐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래서 2011년도에 조금 더 나가면은 예전에 보유세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요거 말고 공동시설세,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특히 얘들은 보유하는 단계에서, 얘는 뭐 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방세 종류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을 거 거의 과세 물건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2011년도에 지방세법 이 법 체계가 개정되면서 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서 우리 뭐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세에서 부동산 등기부의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서 갑구인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되는 갑구 등기사항은 취득세와 통합해서 뭐로 과세가 되고? 취득세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사항과 표제부의 등기사항은 어디로 가고? 등록 뭐로? 면허세로 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등록 면허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뭐에 해당하는 거고? 등록에 대한 거고 면허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등록 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등기사항은 어떤 등기사항이다고요, 여러분? 을구 또는 표제부의 변경 등기 등을 말하는 거고 등기부 중에서 갑구는 뭐 합쳐져서 취득세 합쳐져서 뭐로 과세가 된다? 취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요 재산세와 도시개발세가 도시개발세가 아니라 도시계획세인데 도시개발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세. 아이 헷갈리나 갑자기. 도시계획세인가? 응? 도시계획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는 도시개발세. 도시개발세가 맞겠다. 갑자기 제가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했어도 인생이 성공했을 텐데 하여튼 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만 받으면 예, 그날은 난타당하는 날이에요. 예, 올 가야 그냥 그래갖고 방학이 되면 남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괴로워요. 성적표가 갖고 가면 그냥 올가. 그래갖고 그냥 저희 아버지가 빗자루로 그냥 난타 들어갑니다. 예, 깽깽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오늘 또 재준이 잡나 보다. 그래갖고 자, 그래서 재산세와 도시개발세가 합쳐져서 여러분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재산세가 됩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쳐져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돼버린 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예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나눠서 과세하던 것을 뭐로 합치다 보니까 재산세를 합치다 보니까 요 종전의 도시개발세 과세 대상일 때는 요 재산세 표준세를 계산 거에다가 한 번 더 종전 도시개발세를 부과하라. 이게 바로 뭐다? 도시지역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지역분은 종전에 뭐를 말한 거다? 도시개발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도시지역분이 나왔다. 그러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표준세로 과세한 거에다가 한 번 더 도시지역분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도시지역중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 안의 토지인 건축물, 주택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에다 뭘 곱하고 표준세를 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재산세 과표에다가 도시지역분 세율 몇 프로? 0.14%. 이게 바로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은 요 재산세가 나오고요. 재산세. 그래서 요 재산세는 표준세, 과표에다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인 재산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여기다가 한 번 더 뭐를 더하라? 도시지역분을 한 번 더 더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 보면은 도시지역분일 때는 별도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있는 부동산은 다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된 내용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계획사업의 편익을 제공받는 도시계획사업의 편익을 제공. 요거는 여러분 공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공법에서 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거기 도시지역분은 종전의 도시개발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다.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6쪽 여러분 부가징수로 갑니다. 부가징수. 별표 3개.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물어볼 거는 많아요.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단독 문제로 못 나오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재산세 부가징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슨 방법에서 부가징수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적어주세요. 보통징수죠.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only.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 이런 것이 없고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한다는 게 재산세 부가징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할 때 아까 부가징수 방법, 취득세, 재산세 비교해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징수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 그랬어요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죠. 그래서 밑줄 관할 누가 나와? 시장, 군수가 나오는 거죠. 시장, 군수가 나온 이유는 무슨 방법에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누가 한다? 과세권자다. 그 얘기죠. 이때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다가 여러분? 시장, 군수, 그리고 서울특별시나 인천 등 광역시일 때 누가 되는 거야? 구청장. 그래서 항상 시장, 군수,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구청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 주는구나? 과세권자가 계산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 근데 이때에 보유세는 보유라는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처럼 행위 시점이 있어 없어? 없어서 보유세에서 과세를 할 때 새로운 시간적 기준으로 나오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다 그랬죠. 과세 기준일.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죠. 6월 1일.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고요, 여러분? 6월 1일 현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중에서 딱 6월 1일 날 달력을 펼쳐서 달력에 6월 1일 날 요날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언제요? 6월 1일 현재야. 그러면 자 4월 25일 날에 신축한 건물을 뭐 했다고 여러분? 신축했대요. 그러면 얘는 1월 1일 날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런데 4월 25일 날 신축했어요. 그럼 요 4월 25일 날 신축한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따지라니까? 6월 1일 현재죠. 6월. 근데 요 신축한 건물은 시가표현액이 나왔겠다 안 나왔겠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겠죠. 왜냐면 공시된 가액, 여기 신축주택이다 봅시다. 그냥 신축주택. (4월 25일에)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올해 공시된 가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공시된 가액은 어느 현재야? 1월 1일.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기준을 잘 보란 얘기야. 그렇지만 1월 1일 날 없었기 때문에 올해 공시된 가액은 없겠지만 4월 20일에 신축해서 6월 1일 현재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얘는 올해 재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6월 28일 날 신축한 건물을 신축했어요. 상가를. 그러면 6월 28일에 신축한 상가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과세한다 안 한다? 해요 안 해요? 세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안 때린다고. 왜 안 때려요? 6월 1일 현재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기준한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6월 28일에 신축한 상가이기 때문에 6월 1일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랬더니 얘는 올해는 과세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과세해? 내년부터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기준이 매우 중요한 거 사실은. 신축할 거 날짜 조정해서 6월 달을 넘겨버리면 올해 재산세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그냥 6월 1일 날에 있게 되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과세 여부는 언제로 따져라? 6월 1일 현재로 따져라. 6월 1일 현재로 따져라. 그러면서 이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에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아가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시간적 기준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납부기한입니다. 보통징수는 항상 어디로 간다? 납부기한에 합니다. 취득세는 뭐가 나왔죠? 취득세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취득의 시기가 나오면서 신고기한이 나왔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나오지만 재산세는 신고기한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대신 뭐가 나와? 납부기한. 그 이유는 납세 고지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부기한의 준말이 납기입니다. 거기 납기 있죠, 여러분? 납기는 납부기한의 준말을 납기라 합니다. 납기.
이때 납부기한이라는 납기는요. 딱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날짜인 정기분 납기와 이렇게 날짜를 놓쳤을 때 수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수시분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때에 이 보통 징수에서 이 과세 기준과 납부 기한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정기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이때 정기분은 글자에다 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는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때 이 정기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역시 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정기분 납기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되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울까 봤더니 가만 보니까 여러분 다 토건이나 건축물 다 날짜를 보니까 상반월이에요, 하반월이에요? 하반월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만 외워주면 돼요? 월만 외워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 월만 외우면 되잖아. 월만 외우는 그 나머지 다 뭘로 보면 돼? 하반월이니까. 그냥 토지는 몇 월이야? 9월. 건축물은 7월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토구, 건칠, 하반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철 타고 가다가 외우실 게 많죠? 예. 별사, 종비, 뭐 도구, 건칠, 하반월. 그러면 사람들이 쟤 왜 저러나 그러겠죠. 그러면 씨 웃어줘. 예, 한번. 계속 웃기 미안하면 그냥 꽃 하나 꼽으세요. 예, 그러면 딱 꽃 꼽고 도구, 건칠, 별사, 종비 뭐 막 하면 아, 꽃 꼽았구나 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서 비켜줘.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합시다. 시작. 토구, 건칠, 하반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걸 상반월로 모은 적도 있어. 1일부터 15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한테 이건 맞으라고 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 우리가 또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요 그림 계속 이 재산세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요. 자, 상가와 주택이 있어요. 상가와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죠. 자, 우리 재산세 때립시다. 상가 건축물은 뭘로 때리고요? 뭘로 때려?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뭐는 부속 토지는 상가, 요거는 상가 건물과 뭐예요? 별도로 구분하여 뭘로 때려라? 토지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랬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결론. 상가 등일 때는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몇 개가 나온다? 2개. 이때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내라.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내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날에 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근데 뭐면 주택은 재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합하여.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때립니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얘는 몇 개 나오는데? 2개. 주택은 몇 개 나오는데? 하나. 왜 얘는 하나만 나온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뭐로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인데 문제는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가액이 구분돼서 일괄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주택분 과세 표준은 몇 개가 나온다?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한 번에 다 내란 얘기죠.
얘는 몇 번에 걸치는데 얘는 한 번에 다 내는 거죠. 그러면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돼요? 가중돼요? 가중되죠. 남들은 몇 번에 걸쳐 냈고 두 번에 걸쳐 냈고 너는 한 번에 다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히려 주택 소유자 유리해져? 불리해져? 불리해지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도 요거와 주택 건물분과 주택 토지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눠서 내라는 얘기야. 나눠서. 근데 과표 자체가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요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그냥 계산의 편의상 얼마로 후려쳐서 2분의 1 후려치자 이거야. 요거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이 주택분 재산세 반을 뭘로 보고? 주택 건물분으로 보고 요 놈은 언제 내고?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내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뭐는? 2분의 1은 주택 뭐로 보자는 얘기야? 토지로 보아서 나머지 토지분은 언제 내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내는 거와 똑같이 과세 형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얘도 두 번에서 내니까 주택분 재산세도 몇 번에 걸쳐 내라? 두 번에 걸쳐 내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나오면 나온 산출세액이 얼마를? 2분의 1을 똑같이 언제 내고? 7월.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다 외웠으니까.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몇 번에 걸쳐서 낸다? 두 번에 걸쳐서 내라. 요 그림을 좀 꼭 좀 그려놓고 요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내라. 그러면 얘와 똑같이 건물분 따로 내는 거와 토지분 따로 내는 거와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그러니까 형평상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얼마는? 산출세액이 얼마는?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나머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언제 내라고요? 9월 달에 내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법은.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 있죠. 밑줄. 산출세액이 이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이면 밑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런 거 숫자 주의하셔야 되죠. 특히 10만 원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출제 살짝 5만 원 이하로 바꿀 수 있어. 원래는 5만 원 이하였어요. 그다음 최근에 개정하면서 10만 원 이하면 굳이 큰 금액으로 볼 수 없으니까 번거롭게 두 번 고지서 보내서 두 번 내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언제? 7월 16일 날에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밑줄 어떻게 한다? 일시가 중요한 거야.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 계산했더니 8만 원이 나온 거야. 주택분 재산세 계산이 8만 원. 그럼 나누면 얼마씩이야? 4만 원, 4만 원. 근데 그 4만 원, 4만 원 나누는 8만 원 자체가 이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으니까 고지서 2장 보내고 두 번 또 여러분 은행 가서 내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자? 한 번에 끝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일시 부가 징수 가능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가능할 수 있다. 원래 법에는 일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징수 자 우리 세법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다와 징수하여야 한다와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규정이 끝자가 뭐뭐 할 수 있다와 뭐뭐 하여야 한다. 이 법률 조문의 특징을 이해하셔야죠. 요거는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임의 규정이죠. 이거는 강제 규정이죠. 이런 특징들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할 수 있다를 살짝 뭘로 바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임의 규정인데 강제 규정으로 바꿨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시험에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게 안 보이면 이제 왜 나는 문제 풀 때마다 답이 안 보이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출제는 아주 지저분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지저분하게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 그 출전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틀리게 하려고 내는 거죠. 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장난칠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여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능은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무슨 규정을 말한다? 임의 규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판단하라? 시장 군수가 판단하라 그 얘기다. 수시부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황부가 뭐죠? 이거 아주 중요한 규정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안 두고 있어요. 자, 재산세를 과세할 때, 자, 거기 나왔죠.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뭐하면? 다르면.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죠. 그럼 우리 당연히 뭘 잡아야 되는가? 사실상이죠,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어머 오늘 사실상이 떨어졌어요. 그럼 뭘로 가? 공부상.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가 기대되죠.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메뉴 뭘까? 저는 노원에 올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와요. 매운 것만 아니면 돼. 예전에 누구나 매운 거 먹으러 가겠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맵다고 그랬는데 안 맵기는 맵기만 하고만. 민수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른 우리 세법은 어디로 가요? 사실상.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공부상. 무슨 과세 원칙이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주의사항. 요 실질 과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등록 면허세 꼭 기억해두시죠. 무슨 현실? 무슨 주의? 형식주의죠. 그게 최근에 나왔던 거죠.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등록 면허세는 뭘로 가야 되는가?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제외한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무슨 과세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법에서 여러분 건축법 배우셨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맨날 다른 과목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4시간씩 하면서. 예. 그래서 다음 주 안 보이면 민계공 선생들에 의해서 잘린 줄 아십시오. 누가 일러갖고. 자, 여러분 OP들 중에도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요. OP들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제 카페 회원 중에 연락이 왔어요. 공인 중에서요. 교수님 급합니다. SOS 문자 왔어.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 이분이 재산세가 저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자기는 설명드렸는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됐더라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OP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세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좀 약간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뭐로 본다고 여러분? 업무시설로 본다. 업무시설로 본다는 건 뭐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네, 주택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건축법 이야기입니다. 세법은 이 오피스텔이라도 이거를 뭘로 사용하면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세법은 뭐로 봅니까?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세법과 건축법의 다른 점입니다. 그때 어떠면 아니 건축법에는 업무시설을 보는데 왜 세법은 주택을 보냐고 짜증나 죽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는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법은 과세로 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과세에 따라서 법이 다른 거지 여러분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내면 오피들은 뭘로 보지만 업무시설, 주택을 보는데 안 보는데 안 보는데 우리는 세법은 과세를 할 때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얘가 관련 법률에서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택.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거를 임차인이 이 오피스를 임차한 사람이 이 건물을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그럼 우리 세법 뭐로 봐요? 응? 별장.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세법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별장으로 봐. 별장. 다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휴양, 피서, 놀이 등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순간 아 우리 세법은 얘를 뭐로 본다? 별장. 별장이니까 얘는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 그러면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건물은 무조건 뭘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축물은 뭘로 때려야 돼? 건물분 재산세. 그 밑에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때려야 되는 거죠. 이때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 중 뭐가 될까요, 기본이? 토지는 항상 여러분 분리, 별도, 종합 구분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상가 부속 토지는 뭘로 구분해야 돼? 토지, 분리, 별도, 종합에서. 별도지, 별도. 왜?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그런데 이놈을 뭘로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재산세 때릴 때 뭘로 때려야 돼?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택분 재산세.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세법위에서는 뭘로 사용하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때린다고. 이 주택분 재산세로 때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현황 부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우리는 세법 뭐로 본다고 여러분? 주택. 근데 이걸 보유하신 분이 임차인이 이걸 살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주거용. 그리고 이 임대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어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판단하기를 지금 자기는 주택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오피스텔 뭘 줬대요? 임대 줬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1세대 1주택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판단해서 이 공인중개사가 가감하게 임대인한테 얘기합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십니다. 박수. 그러더란 얘기야. 진짜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이 양도자가 아이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님 하면서 매매해놓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너 왜 양도소득세 안 내니? 이분이 주택 양도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우리 공인중개사님께서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얘기해 줬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사람아.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뭐라면 너 1주택 아니야. 너 2주택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주택이 어딨어? 나는 갖고 있는 건 뭐 요거 양도한 뭐와 주택가 갖고 있는 뭐 하나밖에 없어. 오피스텔. 그래서 요거 뭘 줬어? 임대 줬어.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 근데 임차인이 이걸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임차인. 그럼 우리 세법 뭐로 본다고요? 주택.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 그래서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그러면 그분은 오셔서 그 공인중개사한테 항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 원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왔을까? 가산세 네가 내라.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내가 내야 될 거라면 내는 거니까 나는 그건 부담인데 네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 나빠서 뭘 맞아 당연히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나빠서 그거 갖고 이제 네가 부담하라는 얘기야. 당신한테. 사무실 와서 큰 소리 내고 있대 지금. 그래서 왜 비과세가 된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지 침착하게 여기 고지서가 날라온 거에
여기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고지서에 전화 거세요. 전화 거셔갖고 자기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해서 비과세를 판단되는데 왜 과세가 되는 건지 이유를 밝혀달라. 그럼 얘기 다 해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2주택자다. 아니 1주택이라고 그랬는데요. 양도자는 아니다. 2주택자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 공인중개사가 이분한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가 있는데 오피드를 뭘 줬는데 임대 줬죠. 근데 분명히 내가 오피드를 분양받을 때 건설회사는 뭐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업무시설. 뭐가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근데 이걸 임대 줬는데 임차인이 뭘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주택. 그래서 2주택자로 판단되는 거야. 그래서 우겨라. 뭘 우겨라? 당신이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안 했잖냐. 당신이 이 오피드를 갖고 있고 이 오피드를 임대를 줬는데 이게 임차인이 주거용 사용을 했다고 있다는 말을 나한테 했니 안 했니 그런 거예요. 세법은 이걸 뭐로 보는데? 주택을 보는데 당신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잖냐. 당신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 하에서 내가 판단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얘기를 해갖고 결론은 갔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교수님 말한 대로 했더니 결론은 그분이 이해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피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오피드를 임대차 줄 때는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피드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특약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특약을 걸어? 우리 세법은 이렇게 특약 걸라고 그래요. 반드시 뭐를 명시하라? 임차인이 뭐를 명시하라? 용도 명시하라. 이거에 따라서 판단되니까요. 아는 방법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전입신고 들어와 있죠? 애들 여기서 출퇴근, 자기도 본인도 뭐하고? 출퇴근하고 학교 근거지 배정받아 있죠? 그런 걱정 하들들 과세관청이 어떻게 할 건가? 다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지금은 다. 다 지금은 전산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 뭘로 과세가 되어 있었어요, 계속?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됐잖아요. 어? 그 전에 뭘로 냈다고? 주택분 재산세로 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피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를 명시하라? 용도를 명시하라. 그로 인해서 네가 이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뭐 경제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뭐가 가능하고 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런 특약을 걸어놓으면 그 공인중개사는 그 오피드 임대차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민법에서 좋아하는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러분 골치 안 아픈가? 저는 공부할 때 맨 처음 은행 들어가서 은행원은 민법이 기본입니다. 모든 법률에 다 민법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일 공부할 때 어렸던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어느 정도까지를 또 특히 중과실, 경과실, 무과실 판단 기준 은행원이 통장에 대한 예금을 잘못 지급했을 때 어디까지 과실을 중과실로 보냐 경과실로 보냐 그런 거 저는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잘 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황 불가의 원칙은요. 시험에서는 매우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할 때는 밑줄 소액 징수 면제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소액 징수 면제. 이거는 보통 징수에서만 나옵니다. 신고 납부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써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요,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라고 됐죠. 그러니까 징수할 세액이 뭐하면 소액이면 면제,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여러분이 여기서 포인트는 소액을 잘 보면 되죠. 소액이 얼마냐? 소액은 고지서 한 매당 징수할 세액이 밑줄 얼마? 2,000원 미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000원 미만. 이때는 징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여러분한테
과표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는데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징수할세액이 나왔는데 징수할세액이 1,800원이 나온 거야. 세액 얼마 나왔다고요? 1,800원. 1,800원짜리 재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징수하려면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야 돼? 고지서 보내야 되겠죠? 근데 고지서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자,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서류를 보내는 걸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들으세요. 편하게. 여기 과세관청이 있고요. 납세 의무자 간에 서류가 왔다 갔다 그러겠죠. 이때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보내는 걸 바로 뭐냐면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보낸 걸 서류의 제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법상 이 서류를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송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수령, 택배, 직접 해당 본인한테 상대방의 지급 받아야 할 자에게 받아야 할 장소에서 직접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부송달. 요즘 생각하는 택배 생각하세요, 여러분. 택배. 직접 누가 하는가? 사람이 갖다 준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송달이 있어요, 여러분? 우편송달 있죠.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뭐가 가능하냐? 전자송달도 있어요. 전자송달은 뭐죠, 여러분? 이메일,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라면 우편송달은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체국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우편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요. 뭐? 통상 우편, 일반 우편. 뭐 붙이는 거? 우표 붙이는 거. 통상 우편과 뭐가 있죠, 여러분? 등기 우편이죠. 이때 결론은 사람을 시켜서 보내거나 우편 송달로 특히 납세 고지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서류는 반드시 우편 송달할 때는 등기로 와야 된다. 그럼 등기 비용이 발생하죠. 그 징수할 등기 비용 등 뭐보다 징수할 비용보다 이 징수할 세액이 어떻게 하면 작으면 이 얘기야, 여러분. 징수하는 이 교부송달이나 사람 시키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들어가는데 2,000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징수하는 세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1,800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여러분. 그럴 땐 차라리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이런 건 기본 과정에 설명드려요. 나중에 1월달 본 과정 들어가면 이런 건 구차하게 이제 설명 못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사실 기초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은. 근데 세법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우습게 알고 기초를 우습게 알고 그런데 그러다 큰 거 다지죠, 항상. 기초가 튼실한 사람은 절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소액 징수 면제는 뭐보다 징수할 비용보다 징수할 세액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소액 징수. 여기서 결론.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소액이 얼마냐? 얼마요?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야. 아,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틀린 거 찾아놔라 해놓고 요거를 살짝 바꿔서 우리는 뭐만 계속 봤는데 2,000원만 쳐다봤죠. 2,000원 맞네? 그 답 없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4번 찍었죠. 그래서 그분 4번 보셨죠, 시험을. 어떤 분은 난 모르면 4번이 돼. 그때 시험 4번 본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까지. 그래서 미만인데 뭘로? 이하. 이런 식으로도 장난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도 장난칠 수 있구나.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별표 2개 역시. 보유세 특징입니다. 소액 징수 면제와 세부담 상한은 여러분 보통 징수의 특징입니다. 이거 아마 내년에 개정돼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출판사장 빨리 책 원고 넘기라는데 원고를 못 넘기고 있죠. 지금 저는 계속 국회에서 지금 입법 과정을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까지를 최소한 봐야만 내년도 어느 정도 개정안이 법률 개정안만 나오는 거죠. 자, 좀 고민돼. 여러분 갑시다.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한 번 과세하고 끝나는 일회성 일시불 과세가 아니라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보유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딱 법에서 정해진 정기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시가 표준액이란 말 우리가 봤죠. 누가 정해놓은가 이제 과세권자가. 그러면 여기에 과세권자가 과세물권 평가인데 여기에 여러분 숨겨진 보이는 말이 있죠. 여기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시가. 그러니까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뭐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격을? 시가를 기준해서 나오는 거죠. 시장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시되는 가격도 어떻게 할 거고 올라갈 거고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공시되는 가격도 어떻게 하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이 가액은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가부터. 근데 이 시가는 항상 변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어떤 형태냐?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의 성장기를 이루고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뛰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성장기가 아니죠. 성숙기도 아니고 이제 후퇴기로 접어들고 있죠. 경제 사이클상 지금 우리나라 후퇴기,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지금 거시경제학자들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정부의 관료자들은. 우리는 그냥 변화만 없지만. 갈까 말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만. 아, 내일 세법이네. 갈까 말까. 그래서 우리 가지 말까? 그래 엄마. 그래서 안 오는 거죠. 오빠 어디 갔어? 이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가 계속 어떻게 한다, 여러분? 변동을 이런 거죠. 그러면 요 시가 들어가서면 시가가 뭐 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산세가 시가에 기준하면 이게 왔다 갔다 변동폭이 커져. 그래서 요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심어놓은 게 바로 뭐다? 바로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유세에서는 반드시 매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가의 변동에 근거하여 급등급락하는 시가의 변동하여 재산세 시가 비력이 급등급락하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가 급등급락하는 걸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그러니까 요 세부담 상한선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선을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은 뭐를 말하느냐? 당해 재산에 대한 당해년도 세액과 당해년도 우리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던 당해년도 세액이 요거를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 직전년도와 비교해서 직전년도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랍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은 올해 부과될 당해년도 세액을 무조건 때리지 말고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무조건 때려서 고지서 보내지 말고 뭐와 비교해라? 당해 재산에 대해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 재산세 세액의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말라. 초과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뭐가? 당해년도 세액은.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유세 공통상이에요. 이때 이 상한선이 오늘 현재는 원칙이 150%입니다. 150%.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은 항상 그래죠. 제가 얘기하는 거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라? 예민하게 반응하라 했어요. 그러면 주택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원칙보다 여러분 생각에 높겠다, 낮겠다? 낮겠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준다? 줄여준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기본적 상한선보다 얘가 낮다. 그래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 6억 초과일 때는 130%였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분 재산세 계산했더니 작년에 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100이라는 재산세가 부과됐어요. 요 상가 건물에서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얼마였다고? 100. 그러면 우리는 작년도 세액을 보고 올해 최대 부과해야 얼마까지를 부과할 수 있구나.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구나.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당해인도 재산세는 최대 얼마까지는 넘어갈 수 없구나. 얼마 넘어갈 수 없다? 150을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당해인도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70이 나왔어. 당해인도 시가가 급등을 해갖고 그에 따라서 과표가 증가되고 그래서 재산세 계산이 얼마 나와서? 170. 그럼 170이란 납세 고지서 무조건 보내지 말고 요거를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상가니까 원칙 150% 곱한 얼마? 150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올해 계산된 게 얼마라 하더라도 170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얼마라고? 20은 있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결론 없는 걸로 보고 얼마짜리 보내줘라? 150짜리 보내줘라. 이 얘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유세에서 나온다. 이게 세부담 상한선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이걸 지금 개정안, 상한선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개정되면은 내년은 여러분 시험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 갑시다. 자, 역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요. 재산세를 납부할 때 재산세는 물론 뭐 한 번 더 낸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부가세. 무슨 가세? 이중과세. 그래서 여러분 결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다 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몇 프로? 20%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지방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외에 당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 한 번 더 내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 다만 취득세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병기세가 있네요. 병기세 밑줄. 자, 제가 아까 여기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세.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쳐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걸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야 되는데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고지서 따로 보내지 말고 어차피 이 지역자원시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인 것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요 재산세 뭘 보내줄 때 납세 고지서 보내줄 때 그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얘도 적어서 고지해 주겠다.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병기. 병행 기재하여 고지한다. 그래서 거기 재산세 납기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자, 이 밑줄
나란히 적어. 이걸 병기. 예전엔 병기 그랬어. 근데 병기 그러니까 젊은 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한글로 자꾸 바꾸죠. 그래서 뭐 나란히 적어. 얼마나 이뻐. 자, 역시 끝자가 뭐였어요? 밑줄. 할 수 있다. 그냥 한번 적어놓으세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제3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